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6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학내 유민지입니다. 네, 전 분야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안 계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쓸쓸했습니다. 이번 주 녹음은 정말 처음이죠, 오늘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금요일. 네, 금요일.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네, 그럼 바로 저희 미디어 스크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이제 한겨레가 창간 30주년 지금 맞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뭐 세미나도 하고 관련 특집 기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요. 10일 날에는 프레스센터에서 3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네, 그 소식을 좀 전달 드려볼게요. 좀 재미있는 의견들. 평가? 네,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눈에 띄는 거는요. 한겨레 창간 주주의 61.6%가 종이신문 구독하고 있고 38.4%는 구독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창간 주주 정도면 다 종이신문 그래도 다 보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인터넷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어서라는 이유로 구독하지 않거나 혹은 논조가 과거와 달라져서 구독하지 않는다. 논조가 달라졌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가 했던 멘트로는 한겨레 창간 주주들은 한겨레의 방향성에 적지 않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창간 정신을 잃어버리고 친시장주의로 가고 있다는 비판, 그리고 제도권 언론으로 안착하려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지적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겨레 내부 기자들의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변혁을 시도해야 되는 이 시기인데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데 한겨레가 이미 너무 이미 기성 언론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들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또 인터넷 배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역동적으로 그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뭔가 시도해보고 이런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 내부 구성원들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적이 사실상 좀 정확하게 짚고 있는 지적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응답자의 87%가 창간 주주를 대상으로 한? 그렇죠. 네, 한겨레 기자들이 전문성이 있다. 그리고 89.6%가 기자들이 윤리적이다.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들이 기사를 전문적으로 열심히 쓰고 그리고 윤리적 부분에서 어떤 장난질을 안 치고 한다는 거에 대한 신뢰가 90% 정도 여전히 있는 거니까 창간 주주들이 논조에 대한 어떤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사명감이 크다. 이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안 돼서 안타까움을 표출하는 거라고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견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창간 주주 중에 어떤 분은요. 똑똑하고 양심적이고 자부심이 높은데 겸손이 부족하다. 오만해 보인다. 그런 지적.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주 의견 반영 정도, 그러니까 주주 의견들이 어떻게 얼만큼 반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한 26% 정도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좀 눈에 띄는 게 종이신문 한겨레 경영에 대해서 30%가 넘는 분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50%가 넘는 분들이 다소 어려워질 것.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거의 86% 정도가 다 이제 어려워질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 어려질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좀 재밌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경쟁 상대, 한겨레 경쟁 상대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를 꼽았다. 진짜요? 그럼요. 네. 30%가 조선일보 뽑았고요. 그 다음은 JTBC. 되게. 근데 이건 약간 다른 거예요. 되게 다르다. 되게 다른 이유는
창간 주주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창간 주주면 어쨌든 나이대가 있습니다. 나이대가 좀 있고 창간 주주라고 하면 당시 87년도, 88년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때 한겨레가 창간된 이유, 내가 창간 참여한 이유, 한겨레에 대해서 주는 의미 이거는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언론이라고 당시에는 이제 언론들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언론에서 어떤 하나의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대척점으로 한겨레를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렇기 때문에 30%는 여전히 그 구도에서 조선일보는 왜냐면 아직까지 활기를 치고 있으니까 조선일보가 그런 헛소리 할 때 여기서 균형을 잡아준 추로 한겨레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게 30%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JTBC를 뽑은 이유는 JTBC가 조선일보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언론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봤을 때 가치 있는 경쟁 상대로서의 한겨레를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의의 경쟁 상대가 JTBC고 완전 라이벌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적과 피하 구문에서는 아젠다 세팅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대가 조선일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요. 창간주주분 중에 해주셨던 말 중에 이게 좀 눈에 띄어요. 연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신문이 없어지더라도 권력과 자본의 눈치 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가라. 그래서 만약에 한겨레가 그러니까 자본이 고갈된다고 하면은 주주들이 다시 주머니 털어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겨레가 창간할 때는 기성 언론을 약간 까면서 우리 새롭게 시작할 거야. 우리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갔잖아요. 근데 이게 인터넷 신문들과 경쟁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완전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도전과 혁신도 잃어버렸다. 어제 이제 그 한겨레 창간 30주년 관련해서 이제 기획기사 준비하는 거에서 이제 인터뷰처럼 하는 곳에 갔거든요. 근데 그 얘기할 때 마지막에 질문이 그거였어요. 한겨레가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고쳤으면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기사 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패널들이 다 저기 홈페이지 좀 개편해달라고. 홈페이지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관련 기사를 찾아보는 것조차 검색 시스템도 너무 안 돼 있는데 지금 종이 지면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신경 쓰실 때가 아니다. 온라인에서 다 모바일로 다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있으면 싸우지 않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다. 빚을 내서라도 그거부터 하시라고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는 걸 지금 구성원들이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처음에 창간되고 나서는 당시에는 다 신문들이 세로 쓰기를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로로 조선일보 하면 쭉 세로로. 그리고 한자 옛날까 그리고 한자 병기하고 지금 조선일보도 아직도 하고 있죠. 조선일보랑 동아일보 등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고 가로 쓰기. 그다음에 한글. 혁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가능해? 그러면서 거기에 사실 담겨 있었던 뜻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한글을 알기 때문에 완전 세종대왕 같은 마음인데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등에서는 그런 자꾸 한글만 쓰는 거여서 우리나라 한글은 한자랑 같이 있어야지 음과 뜻이 되는데 오히려 한글만 그렇게 써서 떨어뜨린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많이 한글 쓰기가 많이 있고 지금 그리고 가로 쓰기가 더 거의 다 지금 새로 쓰는 게 한 데 없잖아요. 그렇죠? 가로 쓰기로 변화했다는 거. 그리고 한겨레가 촌지 안 받기. 관행적으로 누가 다 편집부에 다 기자들이 어디로부터든 다 촌지 받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거 안 하는 거. 그리고 기자 윤리 강령 발표한 거. 이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먼저 치고 나갔던 그런 한겨레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요구와 열망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야 정말 바른 언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건지 우리는 지금 다 개판인데 정말 그걸 보여줘 라고 해서 우리 언협에서 말지를 만드셨던 기자분들, 그러니까 해직 기자분들이시죠. 그분들의 주축으로 한겨레를 만드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원연과 그러니까 언협부터 시작되는 민원연과 한겨레는 굉장히 많은 부분 예전에 운명 공동체처럼 탄생을 한 거죠. 지금은 저희는 시민운동에서 그리고 한겨레는 언론에서 뭐 같이 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겨레가 30주년이에요. 88년에 창간했으니까 지금 2018년 30주년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11일을 오늘 바자회도 하고 한겨레 사옥 앞에서 그런데 15일이에요. 5월 15일이 창간됐는데 그날 기념해서 우리 김원근 사무처장님께 공로패를 주신다. 와.
왜냐면 언론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공로패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럼 모르는데 유언비어 퍼뜨리시는 저는 가짜뉴스인데요. 아니, 제 생각에는 민원연 김홍현 사무처장님께 주는 이유는 어쨌든 굉장히 지금도 되게 엄혹했던 언론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기레기라고 다 하고 하는데 언론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속 이야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던 거 그런 것들을 어제 뚫고 나갔던 것 그런 것들을 아마 공로패를 주시는 게 아닐까 저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선 15일로 받고 난 다음에 김홍현 시장님이 다시 한번 김홍현 시장님이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다시 해명하는 거다 뭐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30주년 하면서 어쨌든 그런 주년마다 무언가 혁신을 하고자 하는 좀 더 우리 변화야겠다. 왜냐하면 미래를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40주년, 50주년 보기 때문에 그런 한결의 고민들이 이런 포럼에서도 우선 우리가 지금 어떤지 적나라하게 까달라 한 거잖아요. 진단해달라. 그럼 우리 바꿀 수 있는 부분 바꾸겠다. 그래서 뭐 이런 포럼도 하고 아까 배낭활동가 얘기했듯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여러 사람에게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도들이 잘 접목돼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한겨레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 한겨레를 만들었던 그 열망과 그 고민 아직도 유효하잖아요. 이 시대 정신이. 그래서 정말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신문으로 그렇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가 또 제목만 봐도 설레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소식이죠? 연합뉴스가 네. 평양지국을 만들고 어머. 기자를 파견하는 걸 추진한대요. 대박. 어머머머. 근데 연합뉴스가 혼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마음속에 세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다 뭐 이렇게 세우는 게 합의가 된 건가요? 이미요. 네. 연합뉴스 사장들이 공모해가지고 이제 서로 후보들이 막 나온 다음에 그 사람 뽑았죠. 그럼 네. 후보들이 뭐 했겠어요? 공약을 얘기했겠죠. 그렇죠. 네.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그때 네. 내가 사장이 되면 네. 연합뉴스 평양지국을 만들어서 세우겠다. 기자 파견하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사장이 이번에 됐고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네. 취임하고 나서 4일자, 지난 4일자로 발표한 겁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시대를 맞아 남북 간 교류 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초석으로 평양에 연합뉴스 지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평양지국 준비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정일용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추진단장이 겸임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평양이 지금 들어가 있는 언론사들이 있죠. 외국 외신들이 있죠. 그래서 평양의 소식을 하면서 하는 건데 연합뉴스 성격이 통신사잖아요. 기본적인 뉴스를 계속 송고해주는 언론사에.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움직임을 이제 하려고 우리가 그냥 만약에 정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남과 북이 지금 계속 사무소까지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훈훈하니까. 네. 그래서 훈훈하던 안 훈훈하던 어쨌든 이게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경색 국면이어도 북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소식. 지금 북한 소식은 저희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대북 소식통이에요. 아 맞아요. 누군지 모르는. 국정원 사실 국정원발이거든요. 정통화 소식통은 국정원 사람이고요. 대북 소식통은 뭐 연변이나 이런 쪽에서 있는 정확하지 않은 그런 소식통이라고 하면서 정통화 소식통이라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평양에 있으면 어쨌든 관에서 나온 소식 그리고 거기서 또 눈으로 보면서 취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물론 100% 다 개방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북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들을 적확한 정보들을 우리 시민들이 아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이런 어쨌든 준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좀 루머나 뭐 이상한 소식 이런 건 좀 덜 나오겠네.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현송월이라고 하는 이제 당시 은하수 극단이었나 거기 사람들이 다 처형당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다 처형당하고 가족들은 다 수용소 끌려갔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다 이미. 했는데 갑자기 막 나오는. 조선일보에 보도됐는데 현송월 죽었다고. 근데 그 다다음 연도인가 2년 뒤에 부활하는 이런 일은 최소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여러분 막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죠. 막 어머 죽었다가 살아났네. 막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가벼운 이슈 같지만은 당시에는 지금이야 그랬는데 아니구나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북한 정권의 어떤 잔혹성 이런 것과 그러면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렇게 무자비한 정권이랑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 쟤네랑 통일을 해야 돼?
저거는 없애야지라고 하는 사상을 우리의 심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오보거든요. 그런 왜곡 사실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는 평양지국 설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각을 뭐 북한을 좋아하냐 마냐 이게 아니라 북한은 제대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각 만원경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고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합뉴스는 어쨌든 평양지구 설치 준비위원회 하지만 정부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 당국에다가 연합뉴스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걸 전달하고 정부 당국 관계자 고위급 회담을 계속 하잖아요. 거기서 이런 의사를 북에 타진해 줄 것을 이야기 좀 해달라 이런 거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1월에 남북 실무급 회의에서 북에서는 현송월과 함께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에 또 만약에 이런 모임이 되면 우리도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무언가 언론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더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도요. 독일에서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서독의 뉴스통신사를 동독에 파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이 열리면서 또 다시 통일의 물꼬를 튀어가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연합뉴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기관 통신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방송보다는 덜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인쇄매체가 들어가는 게 보편적이다. 그리고 그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통신사이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은 연합뉴스가 여태까지 사실 쌓아놓은 좀 많아요.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통신사인지 어떤 국가의 어떤 국가 누구의 수뇌부의 어떤 직속 통신사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굉장히 불편한 형태를 많이 보였어요. 연합뉴스가 제목 뽑기나 이런 것들을. 연합뉴스는 사실은 가장 먼저 채택되는 거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다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 중립성도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어쨌든 혁신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혁신의 과정에서 평양지국 설치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혁신이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이요. 지금 그런 걸 요구하고 있어요. 남북 언론인들이 좀 만나자. 그러니까 왜냐면 노동자 뭐 경합 체육대회 이런 거 축구대회도 하고 각 직종별로도 만나기도 하고 청년들은 또 청년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종교인은 종교인끼리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남북 언론인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거기서 언론 단체들까지 단체들? 있으면 좋겠다. 우리까지.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사용한 세월호 보도 영상 파문 관련된 소식입니다. 또 지금 최승호 MBC 사장이 10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부 구성원만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만큼 이 사안을 이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조사회가 MBC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 그러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좀 불편한 지점들, 아쉬운 지점들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발뉴스의 민동기 기자가 쓴 기자 수첩인데요. MBC 뉴스데스크는 왜 세월호 영상 파문에 침묵하나 라는 기자 수첩입니다. 문제 제기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이 심각하니까 최승호 사장이 이런 조치를 밝힌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근데 요런 멘트들은 핵심을 놓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한겨레가 기사를 냈습니다. 사건 경위를 입수해서 기사를 냈죠. 근데 한겨레가 그러니까 그 보도 내용을 보면요.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이 세월호 화면을 단순 실수가 아니라 알고서 사용했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위가 사실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무리 외부의 인사를 데리고 와서 뭘 더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거 이상이 뭐가 더 나오겠냐는 거죠. 이미 진상은 어느 정도 나왔다. 경위가 정리가 됐다. 이 상황에서는요. 이 경위를 밝혀내는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최승호 체제의 MBC에서 발생하게 했느냐. 그거를 이제 밝혀내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시청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걱정하고 항의하는 것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 적폐 세력들이 운영하던 MBC가 아니라 어떻게 최승호 MBC 체제에서도 이게 똑같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냐는 거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이고요.
또 하나는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들의 어떤 말하는 제대로 된 진짜 사건 경위가 왜 한겨레를 통해서 얘기가 되냐는 거죠. MBC는 방송사잖아요. 자사 방송사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이 방송사고 그냥 예능국에서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방송 전체에서 일어난 어떤 사고죠. 그러면 이거를 왜 한겨레라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그 스피커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냐. 뉴스데스크에서 왜 말을 못하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지적 사건 시점이 해명문을 냈는데 해명문에 자신들이 몰랐다고 썼는데 한겨레 보도를 보면 사실은 알았다. 네. 이렇게 그게 소통 과정이 있었다. 근데 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편하게 물론 근데 안에서 논란도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세월호 써도 되냐? 근데 그냥 쓰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우선 다른 게 없으니까 킵해다. 근데 이게 어찌 소통 과정에 문제였는지 어쨌든 이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제작진이 해명 자료를 낼 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를 통해서 알려진 게 문제. 두 번째, 이건 엄청나게 큰 사고고 사람들이 다 알아 이미. 분노하고 있어. 그리고 이영자 씨가 참석을 안 했어. 녹화 참여를 안 해. 네. 상처를 받아갖고. 네. 파행이에요 완전. 이거는 연예계 뉴스기도 하지만 사회적 이슈예요. 그러면 뉴스데스크가 혁신하려고 하는 뉴스데스크였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물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벌어진 사고 그럼 다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명확하게 해명하고 사과했었어야 된다. 근데 왜 뉴스데스크 침묵하냐. 그럼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민동기 기자가 고발뉴스 기자가 쓴 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뉴스데스크에서 얘기를 안 했다도 문제인 거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공식 사과문 다시 내야 되는 거죠. 지금 공식 사과문에 왜 그 내용 포함 안 돼 있는 거고 다른 매체의 어떤 취재 그 기사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는 것도 비겁하고 사실 지금 아주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MBC가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느냐가 저는 어떤 가늠자라고 봐요. MBC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를 볼 수 있는 정말 주요한 가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서 빨리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지금 MBC에 제가 그 한겨레를 통해서 본 느낌은 그 기사만 보고 본다면 적폐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 능력이 없어. 인식이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나는 그렇게 맞아. 근데 나는 자기네들끼리도 얘기를 했고 이미 이거 좀 부적절하지 않아 했는데 그럼 우선은 그러니까 급하니까 킵해놓자. 그냥 우선 폴더에만 담아놔 했는데 거기 가서의 어떤 소통 과정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냥 써버린 거지.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아마 내가 지금 한겨레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건 이게 다 서로 책임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 카톡방에 있으면서 얘기가 됐는데도 책임이 약간 떠넘겨지고 있구나. 자기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무도 그거를 지시한 사람은 없는 거야. 그냥 어떻게든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겨레 기사를 보면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리고 그 해명문에 보면 몰랐다. 그러면서 만든 사람이 한 거다. 근데 만든 사람의 입장은 이거 주더니 우리 불러 처리하라더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말이 엇갈릴 때 책임 소지가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으려고 지금 뭉개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처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 상식적으로 밑에 사람 위에 사람 그거 없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말이 안 되지. 그럼 책임 못 지면 윗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을 잘 해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거냐.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그 민동기 기자가 쓴 글이 이제 아픈 부분은 뭐냐면 니네가 사후 처리 사람들이 니네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실체적 진실을 막 알고 막 그게 아니야. 징계 때리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MBC를 했는데 MBC가 이런 뒤통수도 정말 이런 걸 쳐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럼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 네가 너는 숨어있는 애 아니잖아. 우리가 같이 뽑아준 사람이잖아. 국민들의 사장이잖아. 국민들의 MBC잖아. 그럼 얘기해 MBC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MBC는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죠. 자,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바로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보도 스크랩은요. 어제 그 요독 스토리 정선산 씨 이야기하면서 TV조선 신통방통에서 오프닝에서 낯집이라고 했다 이런 비판을 하셨었죠. 소재였는데 그 어제 그 저희 탈곡계도 나왔지만 조선일보가 이거 먼저 다룬 겁니다. 조선일보가 9일에 이 기사를 내고 지난 뭐 6일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뭐 하면서 이거 뭐 일각에서는 적폐청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 사적 보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뤘잖아요. 네. 9일날 다루고 10일날 만물상이라고 하는 칼럼 코너에서 우선은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 그러니까 막 너 손가락 찍으면 이제 다 같이 쟤는 반동분자라면 막 다 같이 막 치고 막 때리고 사적 폭력을 한 거죠. 국가의 비호 아래 사실은. 그리고 나치. 유대인들을 죽여라면 나 죽이고 다녔다는 거 유대인들은 딱지 붙이고 여기다 스티커 붙이게 하고 유대인만 들어가야 되는 걸 만들고 결국엔 수용소에 들어가 다 죽였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좌표찍기가 되고 있다. 자, 좌표찍기 하면서 좌표찍기가 한번 찍혔다 하면은 사람들이 막 댓글 몰려가가지고 댓글 날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로 김성태 대표가 맞았다. 턱을 맞았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단순히 정성산 씨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두려워할 일이다. 뭐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우선은 뭐 탈곡계에서도 어제 이야기했지만 나치 비유 등 이건 개소리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거명한 일이 뭐냐면 좌표찍기인데요. 조선일보가 계속 좌표찍기 얘기를 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드루킹부터 나온 거예요. 드루킹 때 드루킹이 좌표를 찍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공감을 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막 했다는 거죠. 그 좌표찍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계속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조선일보 Y라고 하는 코너에서 문바들의 무슨 댓글 부대 해가지고 드루킹뿐만 아니라 무슨 달빛 기사단 얘기하고 뭐 키즈갱 뭐 얘기하고 한 거 있죠. 거기서 좌표찍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 좌표찍기라고 하는 행위가 사실은 딱 좌표찍기 행위라고 딱 보면 사람들이 어떤 기사에 대해서 공감하고 가가지고 댓글 달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환경이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나 아니면 인터넷 망 등 이런 것도 굉장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그렇게 소통해요. 지금.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어쨌든 상황이죠. 현재 상황. 그게 좋냐 나쁘냐.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거냐 문제는 그냥 차치하고라도 지금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보고 공유하고 퍼나르고 하는 게 정치 참여 행위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행위를 모조리 다 좌표찍기라고 이야기하고 부정하는 거면서 부정하는데 그거 좀 위험하다.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넘어서서 야 나치랑 똑같은 거 그거. 홍위병이야 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조선일보의 이야기가. 이 문제가 일어났던 게 뭐냐면 정선산 씨가 공격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2014년에 세월호 유가족이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유민 아빠를 비롯해서 쭉 거기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요구의 이유는 뭐냐?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키고 진상규명 제대로 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안 받아주고 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래서 단식까지 하게 된 거죠. 뭐 삭발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받아줘. 그래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와가지고 폭식 투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직접 와서 하셨나요? 그분이 드신 게 아니라 거기 그걸 비난하는 그 현장에 집회에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람들 부르고 거기에 그냥 스케치하는 영상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은 뭐냐?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거기 표 나눠주러 갔는데 주인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런 자리더라. 물론 그분이 그동안 그 전에 사람들이 이제 사진 찍자, 강연 끝나고 사진 찍자 하면은 손가락으로 일배 표시를 하고 이런 인증 행위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뭐 본인은 그냥 손가락이 그렇게 됐다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나 일배가 아닌데 손가락 갑자기 꼬였어 갑자기 그때 일배처럼 마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해명할 수 있어요. 자기는 뭐 일배가 아니라 했으니까. 그런데 일배만이 알 수 있는 그 일배 인증 손가락 모양을 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일배에서 주도했던 이 폭식 투쟁에 참여했고 그런데 자기는 거기서 티켓만 나눠주러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했던 안 했던 간에 그리고 MBC가 그 사람이 참여했다 이렇게는 안 했어요. 뭐 정선산이다 이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스케치 영상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얘 정선산 씨 아니야? 하면서 이 사람 인천에서 음식점 하고 있어. 그래서 막 거기 하면서 어디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야 가지 말자 불매운동 하자 이런 얘기가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밤 이제 누가 이제 스프레이로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음식 팔지 마라 하면서 세월호 리본 모양을 남긴 겁니다. 저는요. 어떠한 이유가 됐던 그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 좀 고민됩니다. 스프레이로 그렇게 한다는 거 그 가게에다가 굉장히 타격을 주는 거잖아요. 물질 타격.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요. 근데 이게
과연 나치와 홍위병에 비유될 이야기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때 당시에 폭식투쟁 있잖아요. 폭식투쟁, 그러니까 진실이 봐야, 그러니까 팩트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폭식투쟁을 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너무나 신나가지고 했다. 넌 단식이 너무 싫어. 세월호가 너무 싫어가지고 세월호 그만했으면 좋겠어가지고 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뒤에 드러나는 자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 투쟁을 하고 그 난리 난동을 피는데 국가가 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전경련이 돈을 내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돈을 내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국가 권력 집단, 국가 아니면 자본 권력 집단이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그런 농소자들을 조롱하고 유가족들을 희롱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는 행동을 한 거죠. 저는 이런 행위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했던 행위가 저는 홍위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는데 이 칼럼 자체는 네. 사실은 굉장히 폐륜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유가족이 자기 가슴 아파가지고 하는데 거기 있을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거기서 폭식투쟁하고 있어. 야 맛있겠지? 하고 있어. 폐륜적 행동인데 이 칼럼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갑자기 가해자와 피해자 그 폐륜적 행동했던 사람들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야, 니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음식점에다가 어떻게 세월 리본을 붙여나? 리본을 그려나? 니네 정말 너무 폭력적인 집단이야. 니네는 그리고 사람도 팼지? 김성태? 니네는 앞으로 더 그렇게 심해질 거야. 나치와 홍위병 같은 놈들아. 하면서 프레임이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칼럼. 그거를 이제 아까 TV조선을 통해서 또 한 번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호도하는 거죠. 여론 호도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선일보가요. 지금 김성태 맞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면서 앞으로 테러가 더 늘어날 거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성태 대표가 맞았어요. 5월 5일 날인가에 맞았죠. 5월 7일부터 기사가 났습니다. 조선일보에. 김성태가 맞았다라는 게 다뤄진 언급되는 기사가 몇 개일까요? 조선일보에서요? 7, 8, 9죠. 3일 동안? 네. 저 6건 봅니다. 9건입니다. 10건입니다. 10건. 나 10건 하려고 했는데. 그래. 10건이에요. 10건인데 네. 그게 어떤 걸로 되냐면 김성태 대표가 맞았는데 그게 막 조롱으로 막 가더라. 네이버가 뭐 실감해서 막 이런 식으로 네이버 한번 잡았죠. 그걸 다 빼고 그럼 김성태가 맞았고 김성태 대표가 맞았고 그 때린 사람은 누군지 뭐 이런 거 다룬 기사는 3건입니다. 3건을 그걸 완전 집중해서 다룬 거예요. 그 주제로. 나머지 7건에서는 계속 그 언급을 하면서 자 맞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조선일보 이중잣대입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정치인이 뚜려 맞은 게 김성태 처음이 아니에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혹시? 2011년에요. 네. 박원순 시장이 뒤통수를 팍 맞는 일이 생겨요. 이게 언제냐면 2011년 11월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방위 훈련차 방독면 무슨 착용 이런 시범을 보려 갔다가 박모 씨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빨갱이가 서울을 망친다 이 종북자파 이러면서 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데리고 나갔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박 시장이 뭐 하다가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방위 훈련을 참관하다가 60대 여성에게 목 뒷부분을 한 차례 맞는 등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가 폭력은 안 됩니다라는 그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거 어떤 일이 있었고 근데 한 번 딱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 때린 사람 있잖아요. 이 때린 사람이 즉흥적으로 한 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 프로 때림러. 그 전에 8월 달에 이 60대 여성은 지난 8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도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동영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으면서 빨갱이 죽여버리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조선일보가 짧게 2단 기사로 짧게 처리했어요. 또 정동영이 머리채를 잡혔다. 근데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상습 폭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위험하죠. 백색 테러 한 사람이잖아. 백주 대낮에 막 사람 막 패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나치니 홍위병이니 폭력 사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사람이요. 이 아까 내가 팬 사람 있잖아. 프로 때림러. 이 사람이 프로 폭행러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2011년에는 또 그때 당시 이제 2011년에 이분이 아주 열심히 활동할 때인 거예요. 아이고. 고 김근태 의장 돌아가셨잖아요. 네.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헐.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김대중 노무현 앞잡이 빨갱이다 이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앞잡이 빨갱이들 물러가라
김근택, 김대중 놈이랑 다 죽었지. 왜 국립면제다 묘를 해? 김대중 얘 빨갱이를. 북한이나 묵뚱할지 고해나 묵뚱할지 이 김대중 놈의 남편이 빨갱이들 대한민국에서 밥 처먹고 사는 게 아프다.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이랬어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난동을 부리기로 했고 그러다가 이분이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리고 나서 이제 경찰, 박원순 시장 고발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경찰이 조사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사람이 무죄가 되면서 무죄인가 아무튼 구속이 안 되면서 치료보호를 감호를 좀 하게 치료를 좀 받으라고 해서 집행유예 2년인가의 치료를 받으라고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등장해. 나중에. 언제? 2015년. 치료 다 받으신 다음에 또 활동하시는 거예요? 응. 근데 어딜 갔는지 아세요? 어디 가요? 안산입니다. 안산 세월호 정부 분향소 옆에 유가족 대기실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니네 뭐 이렇게 아직까지 하면서 하다가 유족 뺨 때렸던 기억나세요? 엄마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분이라고 이제 합니다. 와. 근데요. 소름 끼치네요. 그때 조선일보가 이런 우리 프로 테러 리스트죠. 네. 이분을 두고 뭐 휘청 있는 정치라든가 지금 김성태 대표가 맞은 걸 두고는 막 휘청 있는 정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휘청 있는 정치라든가 나치, 홍위병 이런 비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 말고도요. 또 한 명 더 있어요. 2016년에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 있죠. 네네네 그분 또. 집회에서 여고생 뺨때 때렸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거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선일보가 지금 그 만물상에서 다룬 이야기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가가지고 폭행을 한다? 댓글 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가서 폭행을 해? 이건 진짜 나치나 홍위병 아니야? 왜 폭력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주대표가 있잖아요. 이 주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이 뭐 했냐. 박영수 특검 때 박영수 특검 집 앞에 가가지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렀어요. 맞아. 야구방망이를 막 휘두르면서 뭐라고 했냐. 이 몽둥이 와서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막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폭행 위협을 한 겁니다. 협박한 겁니다. 집회를 주최한 친박단체 대표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다며 특검을 처단해야 한다, 목을 쳐야 한다는 등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려고 저 박영수 특검장에 모가지를 날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박영수를 때려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휘둘러. 그러면 이거 이러는 건 아니잖아. 이 법과 질서를 이렇게 흔들면 안 되잖아. 니네가 아무리 박영수 특검이 싫어도 사람 앞에서 야구방망이 휘두르면서 이 폭력을 내가 행사하겠다고 예고하는 게 과연 맞아? 이거는 나치나 홍위병들이야 라고 얘기해야지 조선일보가. 근데 조선일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막 이렇게 계속 외쳤거든요. 계엄령 선포해라 막 했어. 그때. 그랬더니 군 인권센터가 이들을 고발한 거예요.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건 내란 선동이다. 이 민주주의 절차를 없애는 거잖아. 그래서 고발을 해요. 그때 검찰이 그걸로 기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그때 뭐라고 썼냐. 이 사람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다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례없는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 태극기 집회 수사. 수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뉘앙스네요. 유례없는 내란 선동 혐의로 왜 내란 선동 혐의로 태극기 집회를 수사하냐는 거죠. 그 앞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하기커녕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형태잖아요. 그래놓고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여태까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폭행이. 그러니까 지금 폭행이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자 때를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문제다. 자 그러면 조선일보 그래 그리고 이준자 때 하면 안 돼. 그리고 호도하면 안 되지. 여기서 끝일까요? 조선일보가 근데 이 칼럼을 갖고 온 거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 얘가 좌표찍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실제로 좌표찍기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조선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좌표찍기 야 쟤 마녀야 하고 하는 마녀사냥. 좌표찍기는 마녀사냥이거든요. 제가 얘네가 마녀사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좌표찍기라는 표현을 쓴 게 굉장히 피해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성선 씨를 마녀사냥한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찍어가지고 야 쟤 마녀야 쟤. 근데 좌표찍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녀사냥의 가장 핵심은 누구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 성주 사드 반대 집회, 미국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그리고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이슈들 그리고 어떤 정부의 추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다 뭐라고 했냐 거기에 불순 세력, 종북단체, 종북 세력, 외부 단체, 전문 시위꾼 이런 단어들을 제목과 기사에서 계속 썼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치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세력 이런 식으로 계속 그들에게 좌표를 찍은 겁니다. 지금 집회 나간 사람들 다 종북 세력이야 라면서 그 좌표 찍기를 계속해서 조선일보가 그래놓고 지금 자기네가 좌표 찍기가 잘못된 것처럼 마치 자기는 그런 적은 전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얘네가 그런 시위대뿐만 아니라 제1야당 민주당을 향해서도 종북 세력 했죠.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하면서 계속 칼럼으로 김대중 칼럼 그 이영작 칼럼 이런 데에서 박근혜 정부한테 계속 뭐라고 했냐면 종북자파한테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계속 그러니까 무언가 강경한 공권력의 대응을 계속 촉구했습니다. 칼럼을 통해서 여태까지 계속. 그러니까 좌표를 찍는 것뿐만 아니라 야 너랑 생각 다른 애들 있잖아. 지금 대한민국의 생각이 다른 애들이 암약하고 있어. 얘네들 다 정리해야 돼. 근데 그냥 말로 정리하면 안 돼. 못 알아들어. 너희 비웃어 지금. 강하게 공권력의 힘을 보여줘야 돼. 라는 칼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좌표 찍기와 이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놓고서 자기 반성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마치 이게 자기는 정말 선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무언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자세가 역겹다는 겁니다. 구역질이 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선일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그 칼럼 마지막에 이성과 양식이 사라진 자리에 광기가 싹튼다. 와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조선일보가 곱씹어 봐야 될 말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트러스트노님 댓글인데요. MBC 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지적 참견 시점 그 프로그램 관련된 방송사고에 대해서 MBC 참사라는 이제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알았는데 별거 아닌 줄 알았다라는 변명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블러 처리했다라는 것 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MBC의 적폐가 산재해 있다. 10년 전쯤에 일베가 3, 40대 되면 큰일 난다는 걱정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큰일이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밑에 요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어제 댓글에도 썼지만 유 부장님 저 나쁜 나라로 보내지 말아주시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아닙니다. 저는 항상 꽃을 꽂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뒤끝 장렬 계속 꽃을 꽂고 꼭 꽂고 들어올 거야 다음부터는. 근데 뭐 유 부장님의 나쁜 나라로 간다고 해서 특별히 페널티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 그까짓 거 뭐. 네. 네. 그리고 분녀회장님께도 제가 절대 나쁜 나라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민원련 안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 좀 해달라고 하는데 뭐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가 저는 이런 거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슬고픈 날님께서 술을 좋아하시는 참이슬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드시고 싶은 불금이니까 드십시오. 네, 아무튼 이분께서는 공영방송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MBC를 얼마나 감싸주려고 하냐 하면서 지금 전지적 참견 시점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레기들을 진짜 잘라버리자. 요즘 좋아하는 AI로 기사 쓰면 되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분노하시고 많이 충격을 받고 또 상처를 받은 거죠. 알겠습니다. 아하님께서 그 짤을 잘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 합정도 웰빙센터 지하 1층 거기가 이제 국민 TV 카페죠.
시민방송심의위원회를 하는 그 행사에 대해서 홍보 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요 짤 내용대로 5월 23일 날 요 국민TV 카페에서요. 시민이 직접 방송에 대해서 심의를 해보는, 여태까지는 계속 방심위가 막 심의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어? 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상식으로 그런 심의위원들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심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자는 취지로 시민방송심의위원회라는 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심의위원회가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직책이나 직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성하는 그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한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자 해서 뭐 청소년도 한 명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네. 그분들이 심의를 다시 하는 겁니다. 방심위에서 앞서 2기 3기 때 했던 그런 만행 심의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만행 심의를 정말 진짜 심의 기준에 맞춰서 네. 정말 제대로 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심의위원들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뭐 어떻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저희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심의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좀 더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도 정말 심의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것도 심의에 대해서 더 감시하고 모니터가 할 수 있게끔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수요일입니다. 22일이 석가탄신일이에요. 한번 좀 푹 쉬시고 23일 날 출근하셔가지고 끝나고 나서 기분 좋게 퇴근길에 합정동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활동가들도 만나시고 그다음에 심의도 보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계속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이니 칠세님입니다. 오늘 세월호가 직립했네요. 네, 어제 세월호가 엎어져 있다가 이제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뭐 차마 이 순간 얼마나 기다렸냐고 차마 못 보겠다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의 댓글을 보니 상위 랭크에 올라온 댓글이 거의 추경을 끄집어내요. 추경하지 말고 이런데 돈 아끼라는 식으로 나와 있더라. 그래서 네이버의 매크로는 댓글에 공감 비공감 점수만 과거처럼 공감 1, 비공감 3으로 주면 많이 해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쏙 빼고 이상한 것만 발표해가지고 아직도 저런 비인간적인 댓글이 상위 랭크를 유지하게끔 해줬더라. 그러니까 세월호가 이제 제대로 섰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축하나 여태까지 응원이나 이런 말보다는 야, 돈 좀 그만 써. 이런 식의 하는 댓글이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의 발표를 듣고 느낀 점은 우리는 지금과 똑같이 하고 책임은 다른 것에 넘길 거야 라고 들렸다면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조선미디어는 그냥 폐간이 답이라는 이봉호 활동가의 말씀에 동의한다. 어제 또 이봉호 활동가가 또 조선미디어는 폐간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이봉호 활동가의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는 동의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답답증이 생기죠. 도대체 이렇게 아젠다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나? 이렇게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노한 것 같고요. 개헌 관련 신문 모니터는 정말 재밌었다. 이거 모니터 우리 회원들이 한 건데 이런 격려 말씀이 정말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정말 듣고 싶었던 배나은 활동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네요 하셨는데 들으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제발 내일은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 다른 큰 사건들로 많이 묻히긴 했지만 각 언론사마다 다양한 보도를 했을 것 같아 궁금합니다. 아이고 이거 궁금하셨군요. 제가 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경향은 어떠냐면요. 1년을 하고 나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다루는 신문들이 있고요. 네. 시민들의 반응을 다루는 신문들 막 되게 다양해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의 인터뷰라고 하면서 경직평가 주로 해서 경제는 뭐 낙점이다, 낙세점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야, 전문가들이 너무 기업 위주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인적 구성 자체가. 왜냐면 김상주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재벌 개혁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비판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람들이 거기 포진된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하는 평가들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장관들이 뭐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쭉 꽤 있고요. 시민들의 여론을 담은 거는 너무너무 좋다. 살만한다. 이렇게 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광주 지역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다룬 기사가 제 기억이 나는데 그
우선 대통령이 그때 5.18 기념식에서 안아줬잖아요. 그 유족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광주 지역. 그게 되게 사람들한테 마음에 남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네. 그걸로 모든 게 다 그동안의 그 짐들이 뭔가 놓여진 느낌이었다 하면서 광주에서 그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들을 다룬 기사를 제가 본 거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주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라에서비님하고요. KOII님께서도 MBC 방송 참사에 대해서 지적하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고 또 염려해 주시고 계시니까 이게 좀 잘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 우려를 씻어낼 만큼 제대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금요일 미디어 탈곡기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은요. 네. 광주를 갑니다. 지금 방송 듣고 나 너무 가고 싶었는데 오세요. 내일 아침 7시까지 공덕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진짜 오시면 아니면 됩니다. 만남의 광장으로 7시 2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정말 같이 가고 싶거든요. 광주에 가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다시 마음도 다지고 광주 정신을 기억하고 그러고 민원연은 다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